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연속해서 진행하는데,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내용,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지만 기억이 나시나요? 사회관리는 사회복지 전 분야,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자활, 복지관 등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어, 방법,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례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과 비용 효과성으로 말할 수 있는 재정 통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색다른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정부 지원 예산에 있어서 전액 삭감이 특히 이제 청소년 분야에서 일어났던 그걸 통해서 우왕좌왕하는 광역지자체, 기초자치 모습들을 보면서 현장의 혼란들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살리기 위한 엄청난 노력들도 했지만 잘 안 되는 것들도 봐왔고요. 국도 12의 매칭 펀드 방식에 익숙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국부가 사라진다는 것, 어떻게 보면 사업 자체를 없애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에 좀 당황도 했었고, 그것이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충격이었습니다. 노인 예산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지만, 그것은 이제 차후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이 여러분들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산이 사라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앞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욕구를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할까요? 후원? 지역의 유사 지원 기관을 찾아서 여러분 나름의 방식대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겠죠.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후원자를 연결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이제 사례 관리자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앞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잠시 체크하고 이후에 이제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로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시간을 마치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사례관리 개념. 그래서 최근에 사례관리가 강조되는 이유는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보호 혹은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이 크게 높아져 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욕구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보호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직의 위상 제보에 의해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사례관리의 개념과 원리 부분에 있어서 사례관리의 개념,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실천 방법이다.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활용 가능한 자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혹은 자원이 존재하고 있으나 자원을 활용할 능력이 부족한 클라이언트를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이 사례관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회복지 현장 중심 민간 사례관리에 대한 정의를 한번 배웠었는데요.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적 기능 강화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적인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욕구 사정과 함께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인 실천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대상, 목적, 기반, 강조점, 원칙들이 다
망라된 부분인데, 대상으로 보면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 및 그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목적은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 및 그 가족의 사회적 기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이라고 적혀 있으며, 그리고 실천의 기반으로는 협력적 기관 내부 및 지역 단위 운영 체계가 있어야 하고, 실천의 강조점으로는 체계적인 욕구 사정과 지역사회 자원의 연결, 그리고 실천의 원리는 지속성, 효과성, 통합성을 강조한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사례관리의 특성은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돕는 다양한 실천 방법 중에 하나이다. 사례관리가 사회복지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 중에 하나다. 서비스의 지속성, 효과성, 통합성을 강조한다. 그 중에서도 비용 효과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재정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 비용 효과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개입을 기본 단위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개인의 변화만이 아니라 가장 기초 단위로서 그 가족과 이게 하나를 묶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의 사례 관리에 대한 정의는 최근에 공공부문의 확대, 그러니까 읍면동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공공이 주도하는 통합 사례 관리와 공동 사례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민간의 사례 관리가 주로 관련 복지기관들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연계하고 조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공공령의 통합 사례 관리와 공동 사례 관리는 여기서 말하는 시군구, 읍면동 이런 부분에 공공이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공의 주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례관리에 의해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보면 공공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합사례관리는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 및 그 가족을 돕는 과정에서 개별기관 중심의 사례관리보다는 공공이 주도하되 민간의 협력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실천 방법을 의미한다. 공동사례관리는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고난도, 그러니까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정신질환이라든지 최근 들어서는 치매 이런 것들도 같이 되겠죠. 에 대한 사례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복지 환경까지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그러니까 주 사례관리자, 부단 사례관리자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역할들이 있다 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례관리라는 클라이언트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한 부분이라면, 사례관리의 유사용어가 크게 9가지가요? 1, 2, 3, 4, 5, 9가지 맞죠? 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다 설명드리지 않았고 크게 2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호관리, 그리고 관리보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호관리는 케어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지역사회 보호와 함께 대두됐던 용어다. 그 속에서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제기되고 하면서 좀 익숙한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보호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국이나 독일,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영국에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한 있다면, 일본과 독일은 좀 다르게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이것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관리보호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건강보호체계에서 발달된 개념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내용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별 사회사업과 사례관리의 공통적 차이점에 대한 설명드렸던데 기억이 나시나요? 공통점을 보면 첫 번째,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라는 거고, 이는 클라이언트와 가족,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 소통을 통해 지속성과 효과성, 통합성을 지향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두 번째,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역사회 속에서 소외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클라이언트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사회사업과 사례관리의 차이점을 한번 보면 개입의 목적, 그리고 개입의 초점, 환경 개입의 특징, 직접 간접 개입, 효과성과 효율성, 아웃리치, 그리고 발전 방향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개입의 목적은 개별 사회사업은 개인의 심리 내적 문제의 해결이라고 한다면, 사례관리는 개인의 욕구 충족에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입의 초점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 사회사업은 문제에 대한 심리 사회적 사정과 상담 및 치료에 대해 기초한 개입 활동인 반면에, 사례관리는 욕구에 대한 포괄적 사정과 욕구 충족에 필요한 자원 연결을 두고 있고요. 환경 개입의 특징에 있어서는 개인 사회사업은 사회 환경에 대한 개입으로 환경 조정, 환경 개선을 강조한 반면, 사례관리는 욕구에 기초한 다양한 지역 자원들을 조정하고 적극적인 자원을 발굴하는 데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직접 간접 개입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 사회사업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성에 기초하여 상담과 치료 의제의 직접적 개입과 전문성을 추구하는 반면에, 사례관리는 직접적 개입과 함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간접적 개입으로 관리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성과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 사회사업은 개입의 효과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사례관리는 개입의 효과성 뿐만이 아니라 효율성, 특히 보호비용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의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웃리치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 사회사업은 기관 내 활동을 우선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아웃리치를 통해 발굴한다든지 한다면, 사례관리는 적극적인 가정 방문과 아웃리치를 통해서 사례를 발굴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발전 방향 부분에서 살펴보면, 최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 실천으로 확대되는 것이 개별 사회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례관리는 고유한 사례관리 방법론으로서 발전해 가는 과정에 다양한 형태의 모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례관리 실천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의 원리 보면,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 수준에서 일한다. 두 번째, 사례관리자는 체계적 관점을 유지한다. 세 번째, 사례관리자는 행정적 과정과 기술을 이용한다. 네 번째, 사례관리자는 임상적 과정과 기술을 이용한다. 다섯 번째, 사례관리자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걸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첫 번째,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 수준에서 일한다는,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그의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일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사례관리자는 체계적 관점을 유지한다는 부분은, 체계적 관점은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와 그를 둘러싼 환경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고, 클라이언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이 클라이언트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그의 개인적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망의 역량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사례관리는 행정적 과정과 기술을 이용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네 가지 정도인데요. 사례관리 실천 과정을 위해 사례관리팀을 조직하고 이끌어가는 역할과 과업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위해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계획하고 하는 역할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세 번째, 목표를 정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자원 체계를 구성하고 활용하는 역할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네 번째로, 사례관리 실천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역할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례관리자는 임상적 과정과 기술을 이용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클라이언트와 사례관리자와의 관계가 보호되고 개별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집중하여 개별화된 사정을 하고 그 사정의 내용과 질을 평가할 때에는 대인관계에 대한 전문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 역량이 성장하도록 사례 관리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례 관리자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네 가지 정도를 노력해야 되는데요.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가 하나의 통합된 방향에서 성취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노력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가 중복되지는 않는지 또 확인해야 하며, 세 번째는 공적인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자발적인 보호 능력을 오히려 감소시키지는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적인 서비스와 더불어 비공식적 사회적 관계망의 활용이 최대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사례관리의 12가지 표준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제시한 사례관리 표준안이기도 합니다. 사례관리자의 실천의 방향을 안내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크게 12가지 중에 첫 번째, 표준원칙 1번은 윤리와 가치, 두 번째는 자격, 세 번째는 지식, 네 번째는 문화 역량과 언어 역량, 다섯 번째는 사정, 여섯 번째는 서비스 계획과 실행, 그리고 점검, 일곱 번째는 옹호와 리더십, 여덟 번째는 다학제 간 협력과 기관 간 협력, 아홉 번째는 실천 평가 및 계획 개선, 열 번째는 기록 유지, 11번째는 적정 사례수 유지, 12번째는 전문성 개발 및 역량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윤리와 가치는 사회복지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 실천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지침이 되는 사회복지사 협회의 윤리 강령을 적용하여 사회복지 전문직의 윤리와 가치를 준수하고 촉진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자격은, 사회복지 사례관리자는 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인정한 대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소지자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관리자는 정부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례관리 실천에 필요한 기술과 전문적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임상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세 번째, 지식은, 사회복지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의 이론, 제공 법률 및 정책, 연구 및 평가 방법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고 이를 활용해야 된다. 지속적인 보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문화 역량과 언어 역량. 사회복지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에게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클라이언트가 그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다양한 정보와 루트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사정입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자는 사정 과정에서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의사결정을 위해 클라이언트를 참여시켜 그의 변화 목표와 강점을 찾아내도록 도와야 한다. 여섯 번째, 서비스 계획과 실행 그리고 점검 부분은, 사회복지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클라이언트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개별 서비스 계획을 위해 클라이언트와 협력해야 한다. 서비스 계획은 사정에 기초해야 하며 구체적이며 달성 가능하고 측정 가능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옹호와 리더십입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권리, 의사결정, 강점 및 욕구를 대변하며 해야 하며
클라이언트가 자원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여덟 번째, 다학제 간 협력과 기관 간 협력. 사회복지 사례관리자는 서비스가 잘 전달되고 클라이언트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료 및 다른 조직들과 협력해야 한다. 여기서 다학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직종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뭐 예를 들면 의사, 간호사, 뭐 거기에서 상담과 뭐 여러 가지 부분들도 같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겠죠. 아홉 번째, 실전 평가 및 개선. 사회복지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정진하고 서비스와 지원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그리고 사례관리자 자신의 역량 강화 및 실천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이고 공식적인 평가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할 점도 찾고 그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열 번째, 기록 유지입니다. 복지 사례관리자는 활동의 내용을 적시에 적절하게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문서나 컴퓨터의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보관해. 이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록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1번째, 적정 사례 수 유지. 사회복지 사례관리자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계획하고 수행하며 평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사례 수와 업무량을 유지하고 필요시 이를 주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점점 사례 수가 늘어난다면 적절하게 이걸 유지 관리하는 것도 사례 관리자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관에 너무 많은 사례가 몰렸을 때 개인한테 이것을 조정의 역할들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관의 인원수도 한정되어 있는 부분, 그렇다고 해서 오는 사례 관리자 대상자들을 뭐 안 받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도 빠지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12번째, 전문성 개발 및 역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회복지 관리자는 윤리 강령과 자격증의 유지 조건에 따라 자신의 전문성 개발과 역량 강화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꾸준한 교육에 참여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최신 기법에 대한 부분들도 익혀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더더욱 더 중요한 게 소진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도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례 관리의 가치와 윤리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사례 관리자는 실천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이슈들을 이해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의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와 윤리의 개념을 한번 보면, 가치와 윤리는 종종 혼용되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개념을 한번 보면, 가치는 무엇이 좋고 바람직한지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윤리는 무엇이 옳고 바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또 윤리 강령은 윤리, 행동적 규부를 성문화, 문서화한 것을 말하는 거죠. 전문직은 윤리는 전문가의 가치, 행동을 옮기는 데 대한 또 지침, 이런 것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익히고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만 잠시 잊을 때도 있긴 합니다. 한데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좋고 바람직한 거, 옳고 바른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가치는 사회생활 보호는 우리 사회의 가치, 즉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바람직하다. 사생활 보호해야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바람을 피운다고 해서 굳이 내가 이것을 밝혀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지점 중에 하나다. 비밀 음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픈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게 된 거죠. 그런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법적으로 뭐 그리고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둘째, 윤리 부분입니다. 고지된 동의는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에서 나온 행동적 구분, 윤리이며 이는 윤리 원칙이기도 하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윤리 강령에 제시된 고지된 동의 부분에 있어서는 실천가는 클라이언트에 관해서 녹음을 하거나 기록을 할 때, 또한 제3자로 하여금 그의 행동을 관찰하게 할 때는 반드시 클라이언트로부터 사전에 고지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고요. 이거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윤리는 가치에서 비롯되고 전문가 윤리도 전문직 가치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윤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에 뿌리를 두게 되고, 사회복지의 가치는 다양하나 두 가지 목적적 가치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사회정의라고 할 것입니다.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이중 관점에서 보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은 인간을 대하는 최선의 가치이며, 사회정의는 사회 환경 또는 환경체계를 대하는 최선의 가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윤리는 전문가가 전문적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도록 돕는 지침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 윤리 강령이란 전문가들에게 기대되는 윤리적 행동을 밝혀서 이를 정리한 것으로서 전문가 윤리는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영향을 받지만 전문가가 관심을 갖는 우선순위의 강조점, 의도, 적용은 다소 다르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회윤리와 전문가윤리 모두 평등을 중요시하지만 전문가윤리는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클라이언트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전문가윤리는 실천가들이 현장에서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인식하도록 해주며 실무에서 경험하는 윤리적 이슈와 딜레마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행동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윤리적 이슈와 윤리적 선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윤리적 이슈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가치 상충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성심이 상충되기 때문인데요. 사회복지사는 이 두 가지를 이해함으로써 유용한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가치의 상충이란 이를 예를 들어보면 정의와 평등 혹은 비밀 보장과 사생활 등 두 개 이상의 가치가 그 관심의 우선순위를 놓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 삭감 때문에 기관 운영을 걱정하는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이익과 클라이언트의 권리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충성심의 상충이란 경쟁과 갈등 상태에 있는 집단들이 각기 사회복지사에게 1차적인 충성심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가 각기 상이한 요구를 하는 기관과 클라이언트를 모두 대표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윤리적 이슈로 인해 사회복지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딜레마를 겪으면서 결국은 전문가에게 기대되는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윤리적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윤리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질문을 살펴보면 당신이 직면해 있는 윤리적 딜레마와 관련된 자신의 가치를 밝혀보시라. 윤리적 결정에 관련된 사회적 가치를 밝혀보라. 윤리적 결정에 관련된 전문가 가치와 윤리를 밝혀보라.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윤리적 선택의 대안을 밝혀봐라. 어떤 대안이 다른 사람의 권리와 복지뿐만 아니라 당신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복지를 최대한 확대하도록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떤 대안이 사회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가. 어떤 대안이 손실을 최소화하는가. 대안들이 단기적, 장기적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좀 심도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사례에서 윤리적 이슈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 실천의 근거를 먼저 보면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가 제시한 사례관리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 속에 첫 번째 표준원칙 1. 윤리와 가치에 대해서 사회복지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 실천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지침이 되는 사회복지사 협회 윤리 강령을 적용하여 사회복지 전문직의 윤리와 가치를 준수하고 촉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킬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꾸준하게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리 옹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도 그러니까 내가 맡고 있는 클라이언트, 옆에 복지사, 다른 기관에서 복지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만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권리 옹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대변하는 것이 맞죠. 그 중에 하다가 그 부분에서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되고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존중한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 결정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그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지금 내용들에서는 어려운 것들이 없는 그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한다. 비밀 엄수의 원칙 있죠.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거죠. 다섯 번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사회복지사는 문서, 사진, 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 보장의 한계, 정보들에 대한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 시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고지된 동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관하고 있고 녹음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기록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공개할 때도 사전 동의를 받아서 진행한다라는 것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성적 관계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금전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정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운다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윤리적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면 사례 관리 실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이슈로서 비밀 보장, 정보 보안, 사전 동의들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비밀 보장을 보면 사례 관리 실천에서 이용자의 비밀 보장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비밀 보장은 사생활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에서 파생된 것이고 이용자는 비밀 보장을 기대하고 사례 관리자에게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말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례 관리자 예외 조항은 있겠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사회에 뭐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은 일으키면 안 되겠죠. 그걸 제외하고는 비밀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사례 관리자의 기록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얻어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례 관리자가 서비스 의뢰처를 찾거나 의뢰하기 위해 이용자 정보의 일부를 다른 기관과 전문가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관리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 외에 사람에게 클라이언트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밀 보장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비록 클라이언트 요청으로 다른 기관과 전문가에 접촉하는 경우에도 사례 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사례 관리자는 이용자 정보의 가운데 어떤 내용을 끝까지 비밀에 붙여야 하는지, 다른 기관들과 통합 사례를 하거나 서비스를 의뢰할 때 어느 선까지 정보를 교환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거죠. 특히 지역사회 통합 네트워크 차원에서 비밀 보장의 기준과 한계를 사전에 설정하여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줄여야 되는, 그러니까 지역마다 아니면 우리 지자체마다 이것에 대한 공유하는 부분의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밀 보장과 관련해서 사례 관리자들이 유념해야 될 지침을 한번 보면, 사례 관리자들은 평소 비밀 보장에 대해 민감성을 유지해야 한다. 즉 비밀 보장이 왜 필요한지, 어떤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는지 충분히 숙지한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컴퓨터 앞에라도 이렇게 출력해서 붙여놓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도 보면 아동복지, 모든 복지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시건장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 설정, 특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건데, 그 또한 특히나 이제 이것들이 이제 외부인과 연계할 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더더욱 이 부분을 지켜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 관리자들은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비밀 정보가 부적절하게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복도, 대기실, 엘리베이터,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와 전화통화 시 이용자에 관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이런 것들이 새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점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 특히 사례 관리자라고 한다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에 대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할 때 사전에 공지하고 그 익명으로서 이제 정보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 이제 친구들한테도 이런 부분에서 수업 시간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더더욱 이제 이 사례 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 기관과 의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차단된 공간에서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보안 의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비밀 보장에 대한 부분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를 크로스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다. 그리고 사례 관리자들은 비밀 정보에 관한 기관의 관리 지침이 담긴 문서상의 설명서를 비치하고 이용자를 면접할 때 이를 공유한다. 이렇게 우리는 정보를 관리하고 이렇게 체크한다 라는 부분들을 하면서 안심을 시키는 것들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신뢰관계가 더 공고하게 되고 이제 직접적으로 욕구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잘못하게 되면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데 차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서비스가 아니라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기 정보를 오픈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들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것들을 이제 바로잡아지는 경우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정보 보안 부분입니다. 비밀 보장의 또 다른 이슈로서 이용자 정보에 대한 보안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현장을 막론하고 사례 관리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대부분이 컴퓨터에 기록되고 보관됩니다.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정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최근에 이제 두 개를 쓰고 있죠.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과 희망위험이라는 이 부분이 이제 연동이나 이런 것들에서 보안이 철저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믿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부분에 예전에 조금 그러니까 허술하게 관리된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 뚫린 적이 있다라는 루머가 존재했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런 부분을 뚫렸다라고 보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이 두 개가 연동되다 보니까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제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등록하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믿고 해야 되겠지만 좀 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기관 자체의 전산화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인터넷망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활용됩니다. 특히 사례 관리도 이제 공동 사례 관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코드, 기관 아이디, 개인 아이디 이런 것들을 해서 관리하지만 이거 시스템의 등록과 동시에 이것에 대한 불안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정보화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관리가 잘 안 될 경우 언제, 어디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장 사례 관리자들은 이러한 정보 보안에 유념하여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뿐만 아니라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의 비밀 유지와 정보 보안을 위해 이거는 최선 갖고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예를 들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이것을 두 개 이상의 정보가 연결돼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뿐만이 아니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해당된다. 예를 들면 가족관계나 심신상태, 사회적 경제상태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보안과 관련해 기관과 사례 관리자가 유념해야 될 지침 내용입니다. 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서버 및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PC 보안 등과 같은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보안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이 쓰는 PC도 그러니까 비밀번호로 보안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례 관리자들이 이용자 정보를 열람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보 보유 기한을 설정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부분,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 지체 없이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괴해야 될 문서들은 따로 보관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수시로 이것들이 파괴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래서 혼자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기간마다 이것을 하는 지침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이것을 뽑았다면 언제 파기해야 된다는 것들까지 같이 문서에 기록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사전 동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전 동의 혹은 고지된 동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생활 보호 및 자율에 대한 가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사례 관리자가 이용자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그의 동의 없이는 그와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 동의에는 지식, 자발성, 능력이라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즉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동의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 동의에 관련해 사례 관리자가 유념해야 할 지침을 보면 사례 관리자들이 문서, 사진, 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이용자 정보를 사례 관리 업무상 필요하여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때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는다 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각종 동의 서식에 대해 이용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질문의 기회를 주며 그의 능력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동의를 얻는다. 사례관리 초기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용자의 정보 공개 동의서를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동의가 안 돼서 전체적인 부분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글을 읽지 못할 때 이를 상세히 설명하고 필요시 통역과 번역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죠. 수화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해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다문화에 대한 부분에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쪽의 언어에 대한 통역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공되어야 충분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동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존재한 그래서 윤리적인 부분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녹음이나 녹화를 하거나 혹은 제3자가 서비스를 관찰하고자 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내 목소리가 들어가면 녹화해야 된다 이게 아닌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개인의 정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긴급한 상황과 같이 사전 동의 절차의 유해성이 있음을 이용자에게 알린다. 이것 또한 알린 상태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대처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윤리적 이슈에 대한 예방 전략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동료에게 자문을 구한다. 윤리적 문제가 있을 때. 두 번째, 적절한 슈퍼비전을 받는다. 세 번째, 관련 윤리 기준을 검토한다. 네 번째, 관련 규정, 법률, 그리고 정책을 검토한다. 다섯 번째, 관련 최신 정보와 문헌을 검토한다. 그러니까 최신 정보일수록 좋겠죠. 여섯 번째, 필요하다면 법적인 자문을 구한다. 자문 변호사가 있다든지 이렇게 한 분이 필요하다면 아니면 가까운 거기 정화 안 될 때는 법률 구조공단 이런 것들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고 특히 사회복지사 협회가 이런 쪽에서도 그런 지원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곱 번째, 사례관리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화한다. 여덟 번째, 사회복지사 협회나 한국사례관리학회에서 제안하는 대책을 활용하거나 윤리적 실천 지침을 참조한다. 라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쭉 했는데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점검해보고 체크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입니다. 한번 어떻게 보면 사례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수업을 하다 보면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조금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관리라는 말이 담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이 사례 관리의 전문가로서 역할을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례 관리 실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윤리 이슈에 대해 생각을 금방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자 나만의 답안을 한번 작성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코멘트도 받아보고 슈퍼비전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
그리고 책도 조금 많이 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 시스템을 나만의 시스템, 그리고 우리 기관의 시스템, 우리 팀의 시스템들을 갖춰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 수업 시간이 조금 짧아서 조금 다음 시간에 배울 것들을 한번 조금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을 할 건지 체크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